일단 이 영상은 그 뭐 학부모님들을 위한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오랫동안 정말 생각해 왔었고 그리고 준비해 왔었던 이제 교재로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국어에 대한 영어 선생님이지만 국어에 대해서 또 문해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첫 번째 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칸트나 아니면 뭐 대평창이나 대수축이나 아니면 국어적인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지식들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선생님의 그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재미가 없었고 좀 지루했었어. 나도 조금 지루한 점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국어 선생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내가 정말 백그라운드를 만들면서 이 옆에 있는 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도전을 또 받았었고 지금도 많이 그 철학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고 굉장히 철학 모든 분야 경제학 그리고 양력이 엄청나신데 그 양력에 대해서는 말 안 할게. 이 양력을 말하면은 정말 대단한 양력인데 정말 논술을 정말 잘 쓰신다고 들었는데 뭐 한 번은 뭐 어디 논술 전체 학교를 그냥 시험 삼아 써봤는데 다 됐다는 그런 적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데 뭐 쓴 곳은 다 됐습니다. 논술을 쓴 곳은 다 쓴 곳은 다 최고 점수로. 최고 점수로 네. 이게 최고 점수로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교를 시험 삼아 써보셨는데 논술을 전부 다 합격하신 그것도 최고 점수로 합격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어적으로 굉장히 도움되고 그럴 거니까 자 소개는 그냥 국어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시죠? 그렇죠. 네 어리시니까 하여튼 인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뭐 가볍게 이야기할 거니까 근데 네. 어쨌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말 까도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이게 이 제목이 끝장 토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책 한 권 꺼내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부딪힐 거거든요. 네, 나는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래서 끝장 누구 하나는 끝장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책들을 많이 다루면서 그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재미있어 할 거예요, 애들이. 이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격식 있게 막 높은 말을 서로 쓰고 이러면은 아마 이런 점에서 좀 이 싸움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반말 갈까요? 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뭐 깝시다.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음. 반말 까다가 근데 뭐 하다가 대놓고 깔 수는 없죠. 제가 그래요. 좋아. 그럼 나는 굉장히 깐다. 이렇게. 네, 높임말 쓸까요? 까세요. 까세요. 네, 네. 편안하게 까고 높임말 쓰고 하다가 밀리면은 말 까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애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영어 선생님이고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뭐 부딪히는 면도 많지만 또 같이 비슷한 면도 많을 거예요. 영어랑 국어랑 어떤 점이 비슷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언어죠. 네,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일단 쓰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국어는 우리 모국어죠. 네. 우리 학생들의 모국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입장벽은 좀 낮죠. 처음에 낮은데 이제 그걸 믿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그 뒤에 엄청난 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고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는 아니죠.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죠.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이제 깨면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시 들어가면은 언어인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네, 언어 뒤에 언어라는 거는 결국 그때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는 어떤 작은 하나의 어떤 선일 뿐이다. 그걸 넘어서면은 우리 모두 전 세계는 다 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말도 했나요? 네. 나는 모르고 그래서 있었네. 필름은 자막이란 건 아주
가느다란 어떤 thin, 음. thin한 그러한 것일 뿐이고 한 3, 4mm 정도의 그런. 근데 그 겁니다.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그는 굉장히 그 번역이 네. 번역에서의 그 놀라움이었다고. 그렇죠. 그 번역가가 미국인이죠. 음. 미국인인데 이제 한국에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한국어를 가르치러 온 교수님인데 이제 한국 영화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도 배우고. 근데 그 언어의 그 차이가 그렇게 번역이 크죠. 크죠. 그게 아무리 한국인 출신의 바이링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미세한 언어를 어차피 미국인들이 볼 건데 그 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는 모국인이 아니면 따라갈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되돌아가지고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국어와 영어를 네. 이제 같은 모국어 선상으로 봤다고 쳤을 때, 네. 왜냐하면 국어도 국어고 영어도 이제 모국어라고 봤을 때 영어의 추론 수준과 국어의 추론 수준이 어떤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요. 추론은 차이 없습니다. 추론의 방식은 그러면은 똑같죠. 똑같은 난이도란 말인가요? 내용이?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완전히 모국어로 그렇게 영어를 숙제해서 빈칸을 냈을 때 네. 빈칸 그 영어의 수준과 국어의 수준이 그럼 똑같다는 말인가요? 난이도가. 근데 제가 말한 난이도는 음. 이해는 국어가 좀 어려웠어. 이해는 영어가 좀 어려워. 그런 난이도 그거는 뭐 선생님들이 출제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어떤 근본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질문한 건 그거였어요. 네. 영어랑 국어랑 내용상 네. 테마 내용상의 난이도는 국어가 높은 건 확실하죠. 내용상의 난이도는 이번에 그 6월 모평 보면은 당연히 진화론이 세 문제가 나와서 영어 나왔었거든요. 영어에서요? 영어에서요. 그럼 국어에서 나왔었던 그 문제가 보니까 잠깐 내가 봤는데 어떤 그 테마를 칩시다. 칸트라고 치면 칸트와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칸트가 나왔을 때 그럼 국어의 칸트와 영어의 칸트는 어떤 점이 다르죠? 다른 게 없죠. 뭐. 길이가 다르잖아 일단.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과목상의 특징이죠. 그거는 어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수능의 유형의 차이의 특징일 뿐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봤을 땐 차이가 없죠. 그럼 언어력이 뛰어나고 단어랑 이런 게 바탕이 된다면은 결국은 영어 점수랑 국어 점수는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같은 언어기 때문에. 국어를 그 전에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 한번 나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국어는 한 개 이상은 틀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라는 게 있어서 그 원리를 터득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어가 좀 더 쉽죠. 영어보다는. 그걸 터득하면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상. 그 원리가 뭔데? 한마디로 말하면 추론이죠. 추론이기도 하고 또 너무 광범위해요. 그리고 또 결국은 어떤 방법인데 문제풀이 방법인데 그 방법에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 배합이 되면은 그게 부스트가 되는 거죠. 너무 추상적인데. 네. 그럼 뭐 기법이 있다는 그 말인 건가요?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있습니다. 글 전체가 이게 한 면짜리를 다 차지하는 그런 글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글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다 읽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부분만 그 스킬인데 결국은 스킬로 간다는 그 말인 건가요? 부분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 그러면 읽어야 되죠. 다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읽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그럼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사실 공부가 안 된 거지 이거는. 공부가 안 된 거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데 네. 만약 읽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라면 본인이 느끼는 내가 읽는 속도가 늦구나 라고 느끼는 착각일 뿐입니다. 그럼 착각일 뿐이라고? 네. 그럼 내가 봐도 국어 문제는 어렵던데 그럼 그거를 쭉 읽다가 그러면 내가 어렵다고 느끼면 그건 착각이라고? 그거는 네. 원장님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잘못됐어요? 국어를 대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이 지문 이렇게 역같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길이도 연락 길고 엿됐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니 어떤 근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게 실력이 다른데 내가 아예 그 문제를 풀 수 실력? 없는 실력인데 그 실력이 다르다고 그게 착각입니다. 그 실력이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아예 그러면 계속 그 평가원이나 고3 때 3, 4 그다음에 뭐 5, 6, 9, 10 평가원 때 계속 3등급 나왔던 애들이 있다 쳐요. 그럼 그 학생이 그러면 수능 당일날 가가지고 그 마인드 그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3등급이 나와요? 나왔다는 게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3등급이 어떤 마인드가 잘못된 거죠?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국어를 문제를 임하는 대하는 자세? 그 자세가 잘못됐기 자 그럼 때문에 그 3등급은 국어를 그럼 대하는 그런 자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자세로 그럼 대해야 되나요? 문제가 나왔다. 음, 그걸 읽는다. 음, 문제가 연락 길구나. 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음.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겠죠. 빨리 들어가라. 시간 가겠죠. 네, 그럼 좀 더 읽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때는 배경 지식에 갇혀 있는 학생들은 네. 약간 수월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 받아들일 때 배경 지식 있는 학생들? 있는 학생들, 갖춰진 있는 학생들은 갖춰진 수월하게. 학생들은 갖춰진 학생들도 물론 느낍니다. 그런 걸. 네. 그 전혀 안 느낄 수도 없어요. 네. 전혀 안 느낄 수는 없는데 갖춰진 학생들은 그걸 약간 좀 덜 힘들게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은 한 개보단 더 틀리겠죠. 네. 그게 마인드가 뭐냐고요? 그 마인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닦아놓고 알고 싶으시다. 네, 그렇지. 그 마인드가 뭔지를 그걸 지금 내가 묻는 거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나한테 말했잖아. 내가 국어를 봤을 때 연락 길다. 이거 못 풀겠다. 이거 칸트 내용인데 아주 칸트의 아주 뭐 정언 명령이 연락 길다. 너무 깊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경작은 특히나 요즘 경작 보면은 더 막 그냥 뭐 그래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함수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난 못 풀겠다. 물리학에서 뭐 속도 가속력 하여튼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난 모른다. 난 물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못 풀겠다. 이런 게 솔직히 드러나는데 그게 내가 보고 느끼는데 그걸 보고 나한테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일단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뭐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아담 스미스의 시장 실패. 아담 스미스는 아니죠. 아담 스미스는 시장 만능주의고 그러다가 시장 실패가 케인즈에 대해서 와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어쨌든 아담 스미스에서 시장이 네. 해서 그게 파생 효과로 시장이 실패가 되어서 그렇죠. 그 케인즈가 시장 실패를 선언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봤을 때 자신감이 좀 생기겠죠. 자신감이 생기고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고. 근데 결국에는 국어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를 다 갖춘다고 배경 지식을 갖춘다고 한다는 건 사실은 모든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학 수준보다 약간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수준 저도 정도의 칸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를 요구하기 때문에 칸트 문제를 직접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나 그런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배경 지식은 좀 갖춰져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오케이 완전히 그거는 진짜 없으면 아예 그런 게 완전히 없다. 그러면 이제 수능을 보면 라고 안 되지. 하면은 그거는 좀 그건 그지 아니죠. 그 최소한의 그 노력도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은 어느 정도 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 봤는데 칸트가 나왔어. 나오면은 좀 반가운 마음에서 이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데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은 엄청 길고 근데 국어라는 건 단락이 있어요. 단락이 뭐 한 5단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끝나는 부분이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단락 5개 정도, 뭐 6개 정도 돼서 하나의 지문이 딱 구성이 되는 거죠. 5개 패러그래프이 하나의 그런 그렇죠.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읽어야 돼. 뭐 다 읽어야 그렇죠. 돼. 싹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선택적으로 그게 스킬로 푸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거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만일 선택적으로 스킬로 푸는 애들은 지금도 저도 영어로 말하기를 빠른 속도로 글을 전체를 읽으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락단락 한 부분 단어 몇 개 조합하고 이거는 사실 3등급이 타겟이고 우리는 그 애들이 타겟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정말 최상까지 올라가는 1등급이 목표니까 근데 그러려면 다 읽어야 된다. 다 읽어야 돼. 근데 이해를 못 하겠다.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한 단락으로 볼게요. 한 단락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읽어. 네. 읽어도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게 근데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는 알게 됩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어떤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건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 실패에 일단 처음에는 시장 실패가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읽으면서 이 부분은 시장 실패 첫 번째 부분이고 이거는 시장 실패 두 번째 부분, 이건 시장 실패 세 번째 부분. 분명히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주더라도 시장 실패를 무조건 알고 있다는 전제가 아니고 조금만 알고 있는 학생이라도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의 정의는 준다는 그 말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주죠. 네, 줍니다. 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실패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더라도 빅뱅 이론의 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주 복사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거 당연히 말해주죠. 네, 그다음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 첫 번째 거는 내가 들어봤던 건데 두 번째 건 약간 이상하다. 세 번째 건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연습할 때 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너무 실전부터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실전에는 그 모든 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완전히 막 완전히 시냅스가 유기적으로 막 터져나가듯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뭐 한 개 틀리거나 만점 맞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연습할 때 한 달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것까지 얘기하고 한 달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은 단락 밑에 이건 시정 실패 정의고 정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은 뭐 그 시장 그러면은 또 뭐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난 무너지지. 그러면서 하는데 하다 보면은 경제학에 대해서 일단 오늘 얘기할게요. 경제학에서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인문학은 법칙이 없습니다. 뭐 인문학은 다 사람 사는 얘기인데 다 지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지. 그게 무슨 법칙이겠습니까? 인문학은 사회과학은 듣고 보니까 인문학인 법칙이 없다고? 인문학인 법칙이 없습니다. 네. 일단 주장만 있어요.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그 나중에 한번 토론해 보고.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나는 이거 곱하기 이걸로 정의된다라고 하든가 꼭 그렇게 뭔가로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 부분은 뒤에 반드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아, 또 그 부분이 영어랑 국어랑 살짝 좀 다르네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프가 나와도 그래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합니다. X축은 뭘 말하고 Y축은 뭘 말하고 그래프는 뭘 그럼 하고 계속 정의만 두두두두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죠. 정의만 계속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일단 그거 정도를 파악을 해둡니다. 아 이게 X축은 뭐 Y축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하고 시간 끌면 안 돼요. 시간 끌면은 끝나는 겁니다. 시간 끌면 안 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고? 아 이게 뭘 말하는다. 이 부분에서 뭘 말했고 이건 뭘 말했고 뭘 말했고 뭘 말했고 왜 제가 이렇게 하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 단락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단락에서는 절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마음에 부담 가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문이 문제는 쉽습니다. 이게 국어 연계의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인데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가 쉬워요. 학생들은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는 비례해서 쉬워져요. 영어도 지문이 어려우면 구문이 좀 쉬워요. 근데 지문이 쉬우면은 구문이 뒤따 어렵고. 예, 근데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지문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문제는 열라 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마음을 절대 부담 가지면은 고득점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난 계속 알고 싶어.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또 그래프가 나오면 또 그래서 간단하게 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건 뭐에 대해서 또 말을 했구나라고 해놓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세 번째 부분에서는 또 그 사례에 대해서 이건 사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네. 그다음.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오케이.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해서 말했으면은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 오케이, 끝. 다 읽어야 돼요. 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기본적인 문해력 실력이 없는 애들은 일단은 제외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애들은 일단은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는 전제를 두는 거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 풀면은 이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무형은 뭐 이 글의 것과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 나왔습니다. 자, 1, 2, 3, 4, 5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뭐지? 하고 1번에 이거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 글의 OX 맞다 틀리다 하면은 이게 뭐지? 라고 모를 겁니다. 모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때까지 얘기를 한 건데 얘기를 좀 해줘. 속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자, 이게 여기서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패러프레이징. 이게 핵심이에요. 패러프레이즈가 아니라 그게 패러프레이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고 이게 어디 있고 어디 있더라? 왜냐하면 지문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다 대응이 돼. 1대1 대응이 다 되는 거야. 대응. 내가 1, 2, 3, 4, 5번 다 대응이 돼. 그러니까 지문의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문단별로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문에서 OX 하면은 찾아나간다고? 이게 어디 있다라고 하면 일단 찾아야 돼. 이게 왜 제가 다 읽으라고 얘기를 한 이유예요. 다 읽지 않으면 못 찾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그거면 끝난 겁니다. 한 지문에 그럼 그게 답이 나와요, 그게? 문제가 네 문제다 그러면은 뭐 4, 5분 뭐 이 정도 투자해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응한다고 답이 나오냐고. 자, 대응을 하죠. 그때 약간 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 부분만. 처음에 자세히 읽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차피 이게 읽어도 이게 뒤에 이게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거를 이걸 이해하겠다고 붙잡고 앉아 있으면은 지치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를 가끔씩 영어 문제 풀다가 다 풀고 나서 시간 되면은 취미 삼아 국어 문제를 풀어보는데 내가 국어 문제를 푸는 자세가 그래서 아까 나한테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했던 게 근데 그 자세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먼저 살짝 보고
하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음. 문제를 봐도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본다고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지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초 강수가 뿅 하고 딱 들어가서 이 부분 밀리세컨드.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하고 그 부분을 약간 더 자세히 봐요. 문제 나왔으니까 자세히 봐야죠.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그걸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알 수 있도록 그거는 뭔지 실수가 알겠어요. 그렇게 만든 거기 겁니다. 안에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자기들이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있고. 하고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제 저거 보기 문제가 나와요. 이 보기 문제. 힘들더라고요. 예, 그 보기 문제는 이 보기 문제는 이제 외적 증거라고 이 지문에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했던 게 나도 말 좀 하자 좀. 네. 내가 했던 게 뭐냐면은 칸트가 나왔고 벤담이 나왔어. 근데 근데 갑자기 존 롤스가 나온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존 롤스가 나와서 나는 알지. 근데 그거는 그걸 어떻게?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창 해놓고 보기에서는 쇼펜하우어를 물어봐요. 쇼펜하우어 니체랑 관련 있잖아. 예, 그래서 근데 관련이 이제 없다고 그걸 모른다고 친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1, 2, 3, 4, 5번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니체와 쇼펜하우어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문제를 푸는 거죠. 니체 입장에선 이런데 쇼펜하우어에서 입장에선 이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보기 문제가 나오면은 보기를 읽어야 돼. 보기를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겠네. 네, 보기는 완전 분석 들어가야 되겠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보기 어차피 읽어도 이해 안 될 텐데 뭘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를 풀어.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제가 지문 풀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뭘 물을지 모르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번은 지문 플러스 보기.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놓고 봤을 때 1, 2, 3, 4, 5번 하면 뿅뿅 하고 들어가고. 빠른 미리세컨드로 지금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수업을 고등정규반 수업을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그때 했었던 오늘 우리가 말한 아까처럼 그 시장 실패를 했었어요. 뭐 공공재라든가 이런 거 했으면은 관련되어서 우리가 영어 수업이지만 마지막에 애들이 집에 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또는 한 뭐 짧게는 한 10분 정도의 한 두 지문 정도로 이제 기출 문제, 국어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그럼 내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국어 문제를 푸는데 이 분당에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국어 학원도 되게 많잖아. 애들마다 기술이 다 틀린 거야. 어떤 애들이 이렇게 지문을 읽고 어떤 애들은 다 보기부터 먼저 보는 애들 있고 하여튼 전부 다 애들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리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이게 결국 이거죠. 요즘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서 말하는 그 신의 발견. 결국은 나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그래서 나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신을 찾았어요. 그럼 가보니까 스님이 올라와 있는 거야. 또 와보니까 또 뭐 무슬림 애들이 올라와 있는 거야. 결국에는 이 공통적인 신은 그 하나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방식은 다 달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풀 때 풀어야 되는 정식의 룰이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초 1등급 애들 전국에서 그냥 만점을 기대하고 있는 애들 우리 이번에 고3 중에도 한 명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라고 치면은 풀어야 되는 그런 공식적 룰은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백그라운드로 풀고 인문학으로 이제 문제를 풀지만 그거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방식이 방금 말했던 그 방식 외에 아까처럼 보기를 먼저 보고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 지문보다는 제시문을 먼저 보고 1번, 2번, 3번을 먼저 보고 가는 방식들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없냐고. 나는 영어에 대해서는 나는 추워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먼저 못 보게 하거든 애들. 왜냐면 한 개를 딱 봐버리면 한 개에 딱 내가 다 놓고 치잖아요. 그럼 그게 선택적 지각이 생겨가지고 이 선택적 이 수용이 되면서 그 글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버려. 패랑이 생겨서 이끌어 나가버리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것은 내가 절대로 못 보게 하거든. 영어만큼은 그래요. 근데 국어는 한국어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일단 저는 3등급 이상으로 얘기할게요. 네. 예,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밑은 좀 얘기합시다. 그렇고 예. 나도 그렇게 얘기한 학생들 그렇게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일단은 1%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부담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거리끼는 게 없어도 돼요. 이게 지문 읽다가 부대 끼는 게 없다는 말이죠. 였댔구나. 음. 이런 게 없어도 돼요. 편안하게, 굉장히 편안하게 쫙 풀어. 이렇게 해야 1%가 나올 수 있는 거고 1등급이 나오든가 1%가 나오든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했다가 이산 넘겼다. 이거 했다 이산 넘겼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건 뭐 안 되는 이제 거고. 스트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안 돼. 그게 저의 가르치는 철학이고 그렇게 아니면 제가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안 됩니다. 뭔지 알것 물론 문제를 살짝 좀 봐. 이렇게 좀 간을 좀 봐. 그러고 나서 지문을 볼 수도 있어. 근데 결국은 지문을 바르게 읽는 것부터 정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정독할 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쓴 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 전공한 교수님들이 쓴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어요.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얘기 끝내고 네. 자 그러면 그 결국에는 그 배경 지식이란 게 필요한 건가요? 그럼요. 나는 영어에서 너무 배경 지식을 사실 배경 지식이라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그 우리가 했었던 배경 지식이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문해력이 늘어요. 이걸 하나 함으로써 그 사실 이 그 니체를 함으로써 쇼펜하우어나 칸트나 이쪽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쪽 관련된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영어는 그게 너무너무 관련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원시 본능하면 딱 나오잖아. 뭐 섭식 억제자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정 도피 반응이라든가 그게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그런 게 많이 필요한가요? 최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부대끼는 건 느낍니다. 근데 아예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배경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읽을 때 그래도 파악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근데 거지. 그 배경 지식이라는 게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이 책들을 보면은 이 책이 진짜 지랄같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백그라운드 10과 20을 통해서 영어에서 필요한 그리고 국어에서 나왔던 근데 자꾸 신학문들이 나오고 자꾸 융합이 돼. 요즘은 내가 느끼는 게 융합이 자꾸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그냥 칸트면 칸트였는데 지금은 칸트랑 백락 융합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칸트의 정언과 가원 명령이 또 융합이 되어가지고 또 철학과 인문학이 융합이 되고 또 과학과 철학이 융합이 되고 심리와 또 과학이 융합이 되고 자꾸 막 이렇게 융합을 막 뒷단시키니까 이게 얘들이 풀어나가기 점점 애들이 힘들어 나가고 근데 문해력은 코로나 이후로 다 박살이 나버렸고 어떻게 길러야지? 그럼 지금 중3들이나 고1들한테 그럼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문제 풀어라마니? 솔직히 걔들은 책 읽을 시간도 없어. 책 읽으라도 솔직히 여기서 책 한 권 갖고 와가지고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읽잖아요. 읽고 나가지고 다 책을 열심히 읽었어. 읽고 나서 무슨 말 했냐 하면은 횡설수설해. 내가 수없이 말했거든. 정의란 무엇인가 읽었냐? 읽었대. 그럼 무슨 말이냐? 난 제대로 나온 애를 단 한 명도 못 봤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읽었어. 이기적 유전자라면은 거기서 그 이기적 유전자 자체 제목 자체부터가 조금 뭔가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책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 선생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해 보세요. 일단 그걸 국어학원에서 제시해 주는 게 맞죠. 네. 국어학원에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국어학원은 이때까지 나왔던 그 출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뭐 수능이 이때가 지금 20년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쌓여왔던 게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변주되기도 하고 조금씩 바뀌기도 나는 하고. 국어학원에서 칸트를 가르쳐 줬다는 말 못 들어봤는데. 난 국어학원에서 공공재를 가르쳐 줬다는 걸 못 들어봤는데. 국어학원에서 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줬다는 그걸 나는 못 들어봤어요.
차라리 우리가 배웠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배웠지. 국악원에서는 국악원에서 칸트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응. 이때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다라는 거를 그런 어떤 소재 정도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죠. 해줘야죠. 그게 좋은 국어학원의 방법이죠. 괜찮은 책들 많아요. 근데 애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냐고. 그러니까 딱 3등급 밑으로 아이들은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근데 그 위에 애들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읽을 시간도 없어. 사실 이제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플라톤부터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그 이전에 있던 철학자들부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쭉 해서 지금 이제 비트겐슈타인하고 존 롤스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그 과학과 인문학의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실 나는 옛날부터 애들이 Y책이나 아니면 초1 때부터 그걸 다 공부해 왔었다고 생각해요. 초1 때, 초2 때, 초3 때,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때까지 공부를 해 왔었다고. 그런 것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그렇게 내진 않을 거니까. 교과 과정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시장 실패라고 하지만은 사탐 경제에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죠. 시장 실패,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 비대칭성. 안 다루죠. 사탐에서 안 나오죠. 그런 근데 거 국어는 안 나오잖아. 국어는 나오잖아요. 뭐 비배제성, 비배타성 이런 거. 결국에는 그래서 나라도 어쨌든 병의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가장 원초적으로 1달러도 알겠어. 1달러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문제는 그 배경 지식은 좋아. 그렇게 좀 산다 치고. 그럼 글을 읽을 때 사람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저기 피부과 있잖아요. 피부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 검버섯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심장이 좀 아팠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장 수술을 하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주사를 그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시술을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칼이 하든 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 웃음가스라든가 약간 좀 몽롱하게 하는 거 그걸 했는데 내가 빅뱅 이론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 때 빅뱅 이론을 우주기 배경 복사 적색 편의 도플러 이런 거 했는데 이게 몽롱한 상태에서 내가 수업을 준비하는데 이게 자꾸 내가 사겠다는 게 자꾸 까먹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다시 적색 펜으로 되돌아와야지 하니까 아픈 거야. 깨니까 정신줄 나버리니까 오히려 편하고 깨니까 아프고. 공부라는 게 결국 아이들이 느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뭔가 글을 읽을 때 글이 좀 애매하게 그렇게 있는 좀 이런 책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쭉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게 뭔가가 선명하지 않고 이게 두리뭉실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그러한 그 글들이 대부분 책들이 다 그럴 거라고.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정신을 집중해서 이제 읽다 보면은 고통스러워. 진짜 고통스러워. 글을 읽는다는 게 정말 고통스럽지. 공부를 한다는 게. 근데 정신줄 놔버리고 그냥 쓱 읽어버리면 그때는 그냥 편하게 읽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네. 독서에 대한 대안을 한 개만 말해주세요. 국어를 위한 독서? 독서를 대한. 국어를 위한 독서? 네, 국어를 위한 독서. 사실 얘들은 뭐 내 지식을 위한 독서, 이 내적 동기는 없어. 외적 동기밖에 없기. 외적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 외적 인센티브를 위해서라도 독서를 공부하려면은 어떤 독서가 중요해요? 근데 사실 독서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사실 그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이라도 뭐 공부하느라고 나는 책 볼 시간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도 많은데 사실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할 때 보면은 뭐 나는 이문열 삼국지를 몇 번을 읽었다. 뭐 다 읽어요. 애들 보면은. 그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어떤 인터레스트 이해관계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은 그 판단력 비판에도 그런 얘기가 칸트? 나오는데, 예. 미적 관조? 어떤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읽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해관계, 내가 여기서 뭔가 뭔가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얻으면 나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고 읽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칸트는 무관심한, 그러니까 disinterested, 사심 없는, 미적 무관심성, 미적 사심 무사심성. 없는 것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그때 쾌락을 느끼는 거죠. 나도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해요. 예, 근데 너무 그렇게 자기한테 고통을 주지 말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 지문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하고 넘어가.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럼 책을 한 권 다 읽지 않아도 되겠네? 아니면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한 개 꺼내서 제대로 한 권만 정말 정독하면 그걸 또 몇 번씩 읽으면 되겠네? 좋은 책이 있으면은 반복해서 읽는, 한 권만이라도 한 권을 반복해서 읽는 게 더 좋죠. 달달달 이게 외우지 못해도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고 무슨 문단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되겠네. 그리고 또 뭐 여유가 되면은 뭐 좋은 책 한 권을 더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인데 100개를 어떻게 다 읽지도 못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권장도서 좋아 그러면 한 권만 소개시켜 주세요. 경제학은 경제학도 있을 거예요. 경제학은 뭐 생각이 관한 생각 뭐 아니면 그런 거 너치과 이런 뭐 책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은 우리는 경제보다는 네. 철학. 이건 뭐 잠깐만 검색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뭐 이해관계 제가 그분이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저는 국어 선생님이니까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책 정말 좋구나, 괜찮구나. 그 책이 뭐냐고. 그 책 일단 철학 박사십니다. 철학 박사신데 한국 네, 철학 박사신데 이분은 특이하게 철학 박사신데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철학이 있어요? 네, 윤사라고 윤리사라고. 윤리사. 맞네. 안광복 선생님, 이분 책 많이 쓰였는데 처음 읽는 몇 페이지짜리예요? 얇으네. 이 정도 되는 책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이 철학이 처음 시작이 누구로 시작해요? 플라톤으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끝은 마지막은 누구로 끝나요? 마지막은 아마 니체? 니체에서 비트겐슈타인까지 가요? 그 정도도 아마 갈 겁니다.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철학 전체를 다루는 거네요. 그 사르트르도 나오는구나. 사르트르도 나오고. 나오는데 토마스 홉슨 마치 우리가 뷔페를 먹듯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먹으면서 좀 즐거움을.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내가 이 책으로 뭐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배경 지식 그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버벅대는 이유가 이게 뭐라고 딱 말하기가 국어 학원에서 배경 지식을 대놓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이 학생들마다 틀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버벅대고 말을 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유에 하는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제가 것 아까 같아. 전에는 확실하게 탁 말했잖아. 이거는 저거 빼박 현태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정해진 근데 이제 문제는 건데. 들어가면은 글을 읽는 데 대해서 아이들마다 너무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문제, 지식이 맞아요. 너무 다양하니까 거기에 저도 대해서 그거 느끼는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 거기에 다 알고 있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말한 게 너무 자연스럽게 쭉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또 근데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3에서 1로 치고 올라간 학생들에 대해 상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부대끼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거를 또 배경 지식을 또 정확하게 딱 물어보시니까 저도 이 부분은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사실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스케일 부분은
마음을 대하는 자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야,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버벅대는 건데 그쪽으로 이제 졸라 물어야 되겠네.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광범위하고 그건 또 나도 알겠어요. 하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책도 소개시켜 주셨고 글을 읽는 거. 그럼 그 한 권이라도 반복해서 읽어야 되겠죠? 대충 읽고 근데 너무 그렇게 제가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읽지 말고 뭐 학교 갈 때 근데 그렇게 읽은 뒤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도 그래도 글을 읽는 그러한 그렇죠. 철학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게 자세지. 그게 참 애매한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애매해요. 예. 다 그런 책들에서 수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수능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수능 지문이 나온다. 자, 다음 시간 맛배기를 조금 하고 마칩시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텐데 누구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까요? 누구 철학자 중에서 철학자나 인문학자나 아무나 다 대봐.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뭐 사상가, 철학자, 과학자, 인문학자 아니면 또 어떤 특정 이론 다 괜찮으니까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제일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 하세요. 그럼 칸트?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 진중권과 유시민,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유시민인데 고등학교 선생님 유시민 선배님도 읽지 말라고 그 사람이 읽을 책이 아니라 했던 순수이성 비판을 얘기해 보겠다는데. 순수이성 비판은 아니고요. 저거 3대 비판서 좋아. 3대 비판서를 종합하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한 개만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이 여담인데 아까 논술에서 모든 학교에서 다 붙었는데 최고점으로 이제 붙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테마가 나왔었어요? 현대인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현대인이 뭐? 현대인의 어떤 요즘에 딜레마가 많잖아요. 딜레마. 그런데 트롤리 딜레마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자유주행차 딜레마도 있고 그런 거 소유 경제에 대한 문제 그런 거 그런 게 나왔던 제레미 레프킨의 뭐 소유의 종말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 근데 어떻게 답을 썼냐고. 이건 또 이야기가 좋아요. 좀 길어지네요. 알았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근데 그거 꼭 듣고 싶어서 어떻게 썼길래 최고점으로 가장 우리나라 높은 대학의 최고점으로 그냥 시험 삼아 쳐봤는데 그 점수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참 많이 궁금하고 또 그런 논술적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또 궁금하니까. 자, 오늘은 산산했어요. 내가 산산했고 산산해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거나 영어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겠죠, 국어 선생님을. 하지만 나도 이런 대화에서 밀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3대 비판서를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3대 비판서를 다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 어렵지만 통틀어서 하면서 우리가 또 나갈 방향들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주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그 사람을 알면은 양쪽 철학자들을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를 다 알게 되고 사실 그 신본주와 신을 알게 되면 신본주, 인본주 양쪽을 다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내가 질문을 제시할 거예요. 나는 토마스 홉스를 할 거예요. 주제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막 던질 거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즐거운 재미있었고 앞으로 오늘은 뭐 그냥 우호적으로 갔지만은 진짜 한 명이 졌다. 나는 패배다. 내가 못 이기겠다. 내가 졌다. 그런 시간이 나올 때까지 우리 정말 열심히 한번 토론해보면서 그리고 정말 국어적으로 좀 애매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오늘 조금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걸 내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도움을 드리며 제 수업을 앞으로 하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흉 철학도 있고 뭐 미장센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몽타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도움을 좀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네.